평범한 회사원 기철 씨. 그는 돈을 모으기보다는 소비에 익숙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할부로 산 시계, 주말마다 이어지는 술자리와 유흥. 월급날이 되면 통장은 하루 만에 텅 비었고 매달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값을 메우느라 늘 허덕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 계좌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공과금, 각종 카드값. 어디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막막한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얼마 전 입사한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내 지인 중에 돈 빌려주는 사람 있어. 필요하면 소개해줄게. 그 말을 떠올린 기철 씨는 망설임 끝에 동료에게 연락했고 그 지인의 주소와 번호를 받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낡지도 수상해 보이지도 않는 공간. 그리고 마주 앉은 남자 역시 깔끔한 셔츠 차림의 평범한 사람이었죠. 얼마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 정도요. 남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은행처럼요. 다만 조건 하나. 3개월 안에 원금 상환. 이율은 20%. 단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이율이 10배로 뛰고 하루하루 복리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당장 내야 할 돈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일단 맞고 보자. 안 되면 퇴사해서 퇴직금으로 갚으면 되겠지.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 마음이 잠깐 놓였습니다. 밀린 할부금과 카드값을 갚으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빠져나가자 남은 생활비는 고작 몇만 원.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컵라면. 밤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새벽마다 잠에서 깨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동료들은 살 빠진 거 아니냐 묻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원금을 갚을 날.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죠. 기철 씨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죠. 오늘부로 원금 1,000만 원에 하루 이자 30만 원씩 붙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1,300만 원, 이틀이면 1,690만 원, 3일이면 2,197만 원이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게 한 달이면 얼마일지. 기철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폭발하듯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회사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기철 씨의 자리에서 전화를 받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장까지 전화하는 거 싫죠? 그럼 빨리 갚으세요. 아, 옆자리 동료 이름 박대리 맞죠? 혹시 박대리한테 당신이 사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말하며 주변에 들리게 하려는 듯 했고 기철 씨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사채업자는 직접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길 기철 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검은 승용차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도 없이 골목으로 끌고 간 뒤 폭부와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야? 가족 살리고 싶으면 제때 갚아. 그 짧은 폭행으로 기철 씨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다음날 출근에서도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회사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금 금액이 1억 넘었네요. 아버지 댁 주소, 어머니 병원 기록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안 갚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땐 가족이 대신 갚아야겠죠? 기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바로 옆방에 있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죠. 일주일 후 빚은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사채업자가 보낸 사진 한 장. 아버지가 농사짓는 밭,
어머니가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 메시지 한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 찍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기철 씨는 회사에 나갈 수도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발소리만 나도 심장이 멎는 듯 했고 창문 밖 검은 승용차만 보여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밤에는 휴대폰 불빛만 켜져도 벌떡 일어나 벽에 등을 붙이고 떨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음날 사채업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사채업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제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시죠. 가방 하나 들고 내가 말한 주소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열어보면 죽습니다. 기철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2주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가방 안이 궁금했지만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참작을 받아 8개월형을 살았습니다. 8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기철 씨는 자유의 공기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감옥 담장보다 더 높고 보이지 않는 벽이 세상 전체를 둘러싼 듯한 느낌이었죠. 그동안 불어난 빛, 숨이 막히던 협박, 그리고 매일같이 들려오던 위협적인 목소리.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결국 사채업자가 있던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건물은 간판이 사라지고 창문마다 먼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버려진 건물 같았죠. 그런데도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 번호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잊으려고 했던, 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번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기철 씨?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 한마디에 기철 씨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 같은 공포가 흘러내렸습니다. 8개월 동안 버텨온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화가 끊기자마자 기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걸 직감한 그는 서랍을 거칠게 열어 통장과 신분증, 몇 장의 서류를 챙겼습니다. 옷은 접지도 않은 채 가방에 쑤셔 넣었고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숨 가쁘게 빨라졌고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흘끗 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철 씨는 지나가는 택시를 급하게 붙잡고 기사님께 최대한 여기서 멀리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고 그곳에서의 모든 흔적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기철 씨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